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 진로 멘토링 TV 오늘 2회차인데요. 저희가 이제 매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학생들과 함께 그 생방송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두 분의 오늘 게스트 모셨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저희가 헬스, 바이오 쪽 특히 그 분야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는 파이셀의 김현수 대표님, 또 바이오니아의 박하우 대표님이십니다. 일단 두 분 소개시키기 전에요. 저랑 같이 진행을 맡을 오늘 두 분의 대학생 MC들 각자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하면요. 저는 이제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MC분들 자기소개 좀 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오 오늘 주제인데요. 바이오라고는 오전에 먹은 바이오 요거트밖에 모르지만 항상 창조형 미래인재를 꿈꾸는 24살 대학생,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학생 권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난 또 이름을 까먹은 줄 알았어. 자기 이름을. 원래 이 권종주 학생이 원래 저번 달에 했을 때 여기 앞에서 그 관객이었어요. 관객이었는데 되게 그 질문을 되게 재치 있게 가지고 한번 MC 한번 해봐라 했더니 오늘 이 MC를 섰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이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융합형 이제 쉽게 말하면 팔방미인을 꿈꾸는 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팔방미인이에요? 팔등신미인이에요? 팔등신이 되기는 턱없이 모자라는 키를 팔등신은 아닌 걸로. 오케이. 팔방미인 좋아.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맨 왼쪽에요. 파이셀의 김한수 대표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의 박하우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오늘 쭉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겠지만 그 전에 파이셀, 바이오니아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먼저 김 대표님부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뭘 하시는 건지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파이셀이 아니라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죄송합니다. 파미셀. 영어로 PHARMICL. 네네. 파마슈티칼하고 셀, 세라피에서 네네. 제가 만든 명칭이고요.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입니다. 그 세포 자체가 의약품입니다. 좀 의사들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규정상 의약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줄기세포 자체를 의약품으로 개발해서 생산하고 시판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만드시는 회사라고 이해하는 겁니까? 줄기세포로 의약품을 제조, 연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아까 근데 화장품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화장품은 부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건 뭔가요? 저희들이 이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건 2011년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의약품으로 허가받았는데 회사라는 게 2002년부터 한 10년간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 실은 어떤 산업이든 쉽게 팔 수 있는 게 있고 또 궁극의 목표는 의약품 치료제이지만 그 과정 중에서 계속 투자만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술로 쉽게 팔 수 있고 효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료제였습니다. 화장품. 네. 그래서 화장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식약청에 허가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시간 좀 걸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그러니까 화장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캐시카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단기적인. 그런 목적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도 화장품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궁극의 큰 프로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바이오니아는 어떤 회사인지 박 대표님 저는. 바이오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저희 회사 다 알 텐데요. 예, 여긴 잘 모릅니다. 다. 예. 저희 회사는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1호 회사로서 와. 92년도에 92년도요? 예. 와, 대단하다. 그 DNA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거를 처음으로 상용화시킨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바이오 기술 중에 제일 생명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술을 두 개를 뽑으라 그러면은 유전자 증폭하는 PCR 기술하고 네. 유전자 제어를 할 수 있는 siRNA 기술이 있는데요. 그 두 개 다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 시켰고, 네. 유전자 관련돼 가지고 제품이 한 4,000개 됩니다. 와. 대부분의 지금 유전자 연구들은 저희 회사 제품 갖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 쪽만 하다가 이제 유전자 기술이 진단하고 치료제 쪽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한 7년 전부터는 분자 진단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네. 지금 결핵이라든가 간염, 그다음에 에이즈 이런 쪽 관련해서 한 30개 정도의 그 진단 키트들, 네. 분자 진단 키트들을 개발해가지고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iRNA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차세대 새로운 신약들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용어가 좀 잘 모르는 용어도 나올 텐데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야 그러면 파미셀이 지금 10년 정도 된. 네, 12년. 12년. 2002년에. 야 바이오니아는 지금 22년. 여러분 그 회사란 게요. 그 10년 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22년, 12년 다 대단하신 회사인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다들 잘 먹고 잘 사시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을 버티시고 10년을 버티신 거 아닙니까? 근근히 버텨온 거죠. 야 오늘 아주 여러분들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진짜 저도 지금 회사 저도 12년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이 대단한 그 내공들을 갖고 있는 CEO들을 만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 한번 먼저 어떤 분들인지 먼저 김 대표님도 우리 한번 알아보고 또 박 대표님 번갈아가면서 알아보고 나중에 공통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김 대표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사실 여기 대학생들도 많고 대표님께서도 이제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대학생들과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를 좁혀볼 겸 대표님의 대학교 생활의 그 모습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굉장히 심각한데. 공부 안 하셨어요? 저희 때는 의과대학 들어가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요즘은 뭐. 잠깐만요. 대표님 뭐야 의대 나오시고 의사. 네, 저는 의사입니다. 오. 네. 저희 아버님이 산부인과 의사셨어요. 네. 그냥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의대를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의대를 가셨는데 왜 공부를 해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힘들기만 얼마나 하고 어렵기만 하지 모르다가 뭐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제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서 무사히 졸업을 제때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뭐 인턴 레지던트 다 했고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고민 제가 그런 얼마 전까지 의과대 강의를 지금도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하루에 3시간 이상 진짜 공부하는가? 딱 이렇게 손을 얹고 얘기해봅시다. 하루에 정말로 집중해서 3시간 이상 공부하나? 그리고 걱정만 많이 해요. 네. 시간은 없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의대생들도 똑같아요. 공부 안 해요. 아니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 대표님 보통 의대 나오면 요새 뭐 이렇게 교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개업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그거 하려고도 의대를 많이 가기도 하는데 왜 지금 어려운 이런 사업의 길로 접어드신 겁니까? 이게 의대에서 공부를 못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게 된 건지 왜 사업을 아니에요. 전 대학 교수도 하고 그랬어요? 병원도 안락하게 대학 교수 하시지 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좀 설명드릴까요? 네. 제가 제 전공이 레지던트 때 혈액 종양학을 했습니다. 혈액암? 네, 혈액암. 그러니까 혈액에 관련된 질환 네. 암 질환. 네. 이 제 전문 분야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원에 있는 제너럴 호스피탈이라는 국내 드라마에 나온 유명한 대학 있죠. A모 대학. 네. 저희 KBS 아니기 때문에요. 막 말씀하셔도 돼요. 네, 아주대학병원에 94년에 아주대학병원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거기서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일을 했고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제 전문 분야가 임상적인 전문 분야는 골수 이식입니다. 좀 낯설고 어렵죠. 근데 그것이 바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기술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줄기세포가 뭐 최근 10년, 20년 내에 뭐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런지 알지만 실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사람의 치료는 1950년대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닥터 도넬 토마스라는 미국의 의사가 골수 이식을 함으로써 인간을 대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성공의 첫 예입니다. 네. 그분은 199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시고 불행히도 장수하시다가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 임상 분야가 골수이식입니다. 뭐 어떤 때 한 달에 20명도 골수이식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스템셀에 자연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 스템셀로 진단과 치료하는 수단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은 다 절망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증의 질환이거든요. 그렇죠. 골수이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치료입니다. 의사가 하는 수술이나 어떤 치료법 중에 아마 사망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렇지만 절실하거든요. 그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순간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실함을 더 해결하기 위해서 스템셀에 대한, 주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맨 처음에 진단을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스템셀 자체를 치료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세포 자체, 그다음 스템셀 자체를 치료 수단으로 썼고, 세계 최초로 1999년에 그 공여자, 골수 이식을 해주는 사람의 스템셀을 배양한 것과 또 골수 이식에 쓰이는 스템셀을 동시에 이식하는 첫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하고 저희 아주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스템셀을 이용한 기술이나 면역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기술들이 그냥 정상적인 프로토콜이에요. 그냥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어떤 암이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이 치료법을 쓴다. 이런 걸 썼는데 2002년도에 그 대한민국 지금 식약처가 됐지만 코리안 FDA, 그 당시엔 FDA가 2002년 5월 달에 이 세포 자체를 의약품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제가 의사로서 계속 대학병원에서 골수이식이나 뭐 암 치료하기 위해 세포를 사용하면 제가 약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약사법 위반, 그거는 이제 왜 그렇죠? 그거는 약사가 해야 될 아니죠. 의약품으로 생산하고 품질 관리하고 정부에 허가받은 의약품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제조 품질 관리, 뭐 전임사 이런 거 다 해서 그러니까 의사의 시술 행위를 의약품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인 추세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봐야 그 식약처에서 고시한 그 규정을 어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좀 젊은 마음, 아직 마흔이 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대학을 나와서 회사 설립하게 됐습니다. 좀 스토리가 길죠. 이런 중요한 스토리를 못 듣고 넘어갈 뻔했네요. 너무 감동한 것 같아 지금. 진짜 저는 그렇게 왜 사업으로 전환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는데,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의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더 발전을 한 그런 형태로서 사업을 하나 전환하셨다고 그렇죠. 들으니까 좀 저한테는 많은 감명이 왔어요. 너무 좋은 얘기다. 그 마음, 저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완전히 의약품으로 다시 모든 절차를 거쳐서 허가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근데 그런 이제 의도로 이제 회사를 하셨지만, 이제 사실 그 창업하고 그 기업한다는 그 과정이 되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되게 어려운 과정일 텐데, 이제 한 12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건데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 같은 거나 뭐 어떤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12년 전에 했던 대학 스타트할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네. 하나의 온고잉 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뭐 아직. 근데 아주 많이 후회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모님은 많이 후회할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훌륭하셔서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생 할 얘기는? 네,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대표님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딱 하나 뉴스 기사 하나 뜨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울산 공장까지 520km 자전거를 탄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볼 수가 있었어요. 대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멘티분들께서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그거에 대한 일화 같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네. 울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겁니까? 네, 그냥 자전거를 탄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때 연휴가 있었어요. 여유? 연휴. 연휴. 네네네. 근데 그 직전 한 1년 전쯤에 그 저희가 이제 제약회사라고 그러고 이제 바이오 케미칼, 그러니까 바이오 파마슈티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분류에는. 근데 바이오 케미칼로 분류되는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회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시너지즘이 있고 또 기술 자체 펀더멘털이 괜찮고, 그래서 이제 그 미래의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의약 중간체나 원재료가 저한테 필요해요. 그 회사도 괜찮고 그래서 샀는데, 뭐 울산에 공장 있고 하나 서울에 있고, 근데 지구는 이쪽이 좀 적지만 플랜트 자체는 이쪽이 커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좀 이렇게 융합이다 그럴까? 사람들 서로 다른.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내 울산까지 자전거 타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울산에 있는 그 임원들이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추석 연휴였는데 한 달간 연습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산악자전거도 좋아하고 도로 사이클도 많이 타는데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200km씩 탔어요. 한 이틀 정도. 뭐 평균. 그래서 한 두세 번에 나눠서. 한강이 타기 좋잖아요, 자전거. 네네, 여러분들 그렇죠. 한강에 많이 놀러 가죠. 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한강에서 운동하는 거 보고 정말 좋아요. 네,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간다. 그래놓고서 혼자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3박 4일 걸리더라고요. 울산까지요? 네. 와. 그래서 한 150km 평균? 아, 근데 그렇게 해서 갔더니만 울산 공장에 인수한 공장이지 않습니까? 예? 인수한 공장이잖아요. 거기 화학공장. 그래서 이제 3박 4일 타고 이제 어떤 경영자가 온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 공장 사람들하고 이제 원래 회사하게 융합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가요? 그분들이 감동을 먹던 거야?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반응이 어땠어요? 네, 반응이? 제일 궁금한 부분인 것 그 같아요. 뉴스를 봤을 때 박수를 치면서 그 환영했다고. 뉴스고 실제로. 네. 그 이제 당일날 아침에 부산을 도착했어요. 그 자전거 전용 도로가 부산까지는 가거든요. 그래서 부산까지 딱 가서, 근데 아침을 못 먹어서 이게 계속 사이클을 타면 에너지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완전히 탈진돼요. 그래서 간신히 식당을 찾아가지고 밥을 먹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다리기로 한 연구개발 팀장한테 전화를 딱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 여기 부산 무슨 역인데, 깜짝 놀라더니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60km 남았는데 이제 출발할 거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다행히 수의실에 계신 분이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네네. 근데 딱 한 명 나와 있었어요, 그 직원. 그래서 모욕하고 나오니까 그 공장장 이사, 김이사라고 부랴부랴 뛰어오고, 그래서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임원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서운했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임원 회의실에 그때 그 4일 동안 탄 장갑을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놔뒀어요. 네. 항상 보라고. 근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대표님이 의도하셨던 거는 내가 이만큼 당신들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을 갖고 뭐 그런 것을 표현하시는 하나의 뭐 퍼포먼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냥 타고. 내 건강을 위해서. 아, 네, 네. 그리고 많이 그렇게 타요. 네. 한강에 그때 며칠간 만난 사람 계속 만납니다. 재밌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네. 자, 이제 좀 박 대표님에 대해서 한번 네. 알아보죠. 박 대표님께서 계속 앉아 계셔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릴게요. 박 대표님께서는 유전체 분석 쪽을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쪽 유전체 분석 쪽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것도 92년도에 남들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바이오 쪽에 거의 원조잖아요. 원조 벤처인데 그거를 벤처붐이 일기도 전에 92년도에 벤처붐이 전혀 일지도 않았을 텐데. 저희 회사 유전체 분석 쪽으로 안 하는데요. 네. 유전자 합성 쪽으로 하나 있어요. 유전자 합성. 네. 근데 어쨌든 간에 20년 전에 그 유전자 쪽을 뭔가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전에 뭘 하셨나요? 그 전에는 대표님께서.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네. 그 카이스트 가서요. 네. 석사과 학위 과정에 그 프로젝트를 하나 받아서 한 게 우리나라 생명공학 연구 프로젝트 1호 프로젝트인 DNA 합성 기술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개발하고 나서 바로
키스트 오늘 그 대통령 모시고 키스트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키스트에 입사를 해가지고 키스트의 유전공학센터에서 7년 동안 근무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마치고 예. 네, 키스트에서 7년간 이제 연구원으로 연구 생활 7년 하시고 창업하신 거군요. 근데 그 유전자 쪽을 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이제 석사 때 그런 생명과학 그 프로젝트 하게 되면서부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럼 프로젝트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저 DNA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생물학 기본인 센트럴 도그마 DNA에서 RNA 만들고 RNA에서 프로테인 만들고 그 만들어진 프로테인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DNA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이 1980년도 미국에서 개발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84년도에 카이스트 들어갔을 때 그 DNA를 다 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었는데 유전공학을 하려면은 DNA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술을 만드는 게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네. 카이스트 다닐 때는 거의 새벽 4시, 5시까지 네. 맨날 그렇게 하면서 개발한 네.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생물줄 좀 올라가는데 DNA를 합성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죠? DNA를 합성하게 되면? DNA를 합성하면은 모든 단백질이고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DNA 합성 기술이 이제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요. 생명체 전체를 설계한 그 유전자를 설계해서 네. 인공적으로 그 유전자를 다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새로운 생명체도 만들. 그게 다 무슨 뭐 복제한다는 그런 연구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복제는 있는 거 그냥 카피하는 거고요. 네. 없는 그 거를 설계한 걸 컴퓨터로 설계를 해서 새로 만드는. 그럼 우리가 그러면 그 DNA 합성한다면 지금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새로 만들 수 있죠. 인간이요? 네. 오. 이미 유전공학 기술이라는 게 출범하면서 DNA 합성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고요. 네. 그래서 그 생명공학이 시작된 게 DNA 합성 기술로 맨 처음에 그 인슐린 유전자를 합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장균에 녹아주고 인슐린을 대장균에서 만들어내죠. 사람 시체에서 뽑아내던 추출해내던 인슐린을 그걸로 만들면서 이제 생명공학이라는 게 생겼고요. 네. 거기 사용됐던 그 인슐린 유전자도 다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겁니다. 아, 네. 그럼 대학 시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게 된 게 개인적인 뭐 경험이나 에피소드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흥미 같은 것 때문이었나요? 새벽 4, 5시까지 연구를 하셨다고 하셔서 어떤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그 80년도에 이제 유전공학 제조학 기술이 그런 게 나오면서 그 서울대 화학과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 강의를 딱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야 이게 앞으로 좀 세상을 바꿀 기술 같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전공을 하게 됐죠. 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이제 대학생 친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또 과목을 듣고 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대표님처럼 그래. 야 이건 정말 세상을 바꿀 기술인 것 같다. 뭔가 할 것 같다. 그런 것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저는 고등학교 때 그 현대과학 신설하고 네. 그거를 한 30권 넘게 읽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과학 에세이 같은 걸 많이 읽었는데 대학 다닐 때도 사실 그 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보다 네. 도서관에 가서 이제 보고 싶은 책 찾아가지고 보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좀 많이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많이 읽고 그리고 나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뭐고 어떤 것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가를 보이면은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앞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을 네.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DNA를 합성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 생명체든 우리가 먹는 식품 뭐 과일이나 채소 이게 다 그쪽에 하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분야인가요? 이런 DNA 합성이라는 게? 예, 지금 포함되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1990년도 시작해가지고 30억 달러 들여가지고 인간 전체 유전자 30억 베이스를 다 읽어냈는데요. 그동안에 유전자 읽어내는 기술 쪽은 무진장 발전해가지고 그 30억 달러 들은 게 지금은 1000불이면 다 읽어내거든요. 이야. 근데 DNA 합성하는 기술도 초창기에 엄청나게 비쌌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DNA 읽어내는 기술처럼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제2의 제놈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 유전자 전체를 합성하는데 1000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제 지구상에 많은 새로운 그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미국의 벤처가 2개 생겼는데요. 저쪽 보스턴에서 L9이라는 회사가 하나 생겼고,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 캠브리언 지노믹스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캠브리아기에 굉장히 많은 종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유전자 합성 기술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1000불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웬만한 모든 생명체들을 1000불에 다 새롭게 설계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와, 요새 이제 3D 프린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에서 이제 3D 프린터가 좀 단가가 떨어지니까 뭐든지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건 이제 일반 무생물이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1000불로 내려가면 이거는 결합이 되면 정말 생명체도 막 우리가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까? 예, 3D 프린터는 약간 섬찟한데요, 근데 섬찟한데 약간 좀. 종교 믿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뭐 창조론을 이렇게 믿으시다 보면 진화론을 안 믿다 보니까 좀 약간 많을 컨셉이 것 같아요. 바뀌어야겠죠. 근데 반발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미 이제 그거는 지금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위험성도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생물 무기, 바이러스 같은 거는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 회사에서도 뭐 바이러스 같은 거 하루에 몇십 개 만들 수 있는 유전자들을 합성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물 무기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바이러스 생물 무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네. 유전자 합성하는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유전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어떤 바이러스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DNA인지 아니면 어떤 독소, 턱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인지 다 스크리닝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디다 사용하는지 다 확인하고 공공기관 이런 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합성에 들어갑니다. 네. 자, 그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두 분은 이제 사실 우리가 여기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제 진로거든요. 진로가 사실 대학에 들어가서 과로 들어갔지만 내가 정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되게 많아요. 근데 두 분은 보니까 젊은 나이에 두 분이 각자 하시는 것을 길을 결정하셨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잘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대표님 관점 좀 말씀해 주시죠. 찾아봐야죠. 어떻게 해요? 일단 계속 본인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정확히 할 수가 없잖아요. 20년, 30년 후에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파미셀 대표회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주기세포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뭔가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신 것 같아요. 대표님은 계획적인 사람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으로 해서 좀 여러분한테 조언을 한다면 여러분 주변이 뭐 서울 시내 여기도 있고 가정도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시아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역할이 뭘까라고 자꾸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목표를 정한다고 이걸 수정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모든 걸 던지기 전에 계속 수정하면서 알아보고 찾아보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단계 시작 단계잖아요. 그 전까지는 기초 교육을 받은 거고 그래서 미래에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갖고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지금은 공부죠. 네. 그래서 찾아야 돼요. 내 주위 사회에서 내 역할이 뭐가 될 것인가 잘 고민하고 찾아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고. 네. 근데 요즘 보면은 요즘 특히 이제 학생들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요새 워낙 이제 정보가 많으니까 이렇게 조사하고 준비만 계속 오래 하는 거예요. 행동은 안 하고. 예. 너무 좋은 거지 말니까 듣기만 하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듣기만 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진하게 어떤 깊이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팁을 하나 주신다면, 박 대표님 팁을 하나 주신다면. 글쎄 뭐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게 먹힐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땐 되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뭐 맨날 데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자연과학 했는데도 사회과학 쪽 책 그런 걸 많이 보고 철학책이나 이런 거 많이 보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해야지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거냐. 그런 자기의 고민이 먼저 따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할 건가가 결정이 돼야지 후회하지 않고 계속 네. 자기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을 깊이 하고 네. 그걸 먼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저 질문 중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어떤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당연히 좋아하는 걸 해야죠.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김 대표님은? 저도 좋아하는 걸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일단 좋아하는 걸 먼저 시작해라. 네. 잘하는 걸 하지 말고. 뭐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죠. 네.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무조건 잘하죠.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 옛날에 어떤 여자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 돌아오는 건 없던데. 그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의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래도 뭐 좋아하면 잘한다길래 좀 좋아했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두 분이 어떤 걸 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네? 네, 저 김 대표님한테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인터넷에 앞으로 미래 식량 대체 자원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해가지고 인공 육류를 만들어가지고 뭐 햄버거 패티를 만든다 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 줄기세포로 인공 육류를 배양해서 진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는지 가능한 말입니까 이게? 야. 제가 대답할까요? 이건 우리 김 대표님을 무시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줄기세포는 정말 네. 현재 다른 기술로다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생의학 쪽에 가장 희망이거든요. 예. 그리고 고기나 이런 것들은 햄버거 고기. 그게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몇만 년 전부터 인류가 계속 좀 더 맛있는 고기를 만들기 위한 소라든가 닭이라든가 계속 키워왔고 네. 그런 육종의 역사들은 계속 지금 진행되어 와 있고. 근데 그것을 아까 DNA 합성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인공 정말 육류를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인공 고기를? 밸류가 없기 때문에 안 하죠. 근데 그런 건 밸류가 없다는 건 시장성이 없다는 겁니까? 예, 듀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재미난 거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이미 성공해가지고 상용화한 게요. 우리가 이제 불포화 지방산 피쉬 오일이라고 생선에서 다 추출했잖아요. 네, 좋은 거 아니 불포화 지방은 좋은 거잖아요. 예. 네. DHA 같은 것들을 그렇게 추출하다 보면은 바다에 이제 많은 생선들이 중금속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 추출한 것들이 중금속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DHA를 만드는 효모를 새로 개발했어요. 회로를 새로 짜가지고 DHA를 대량 생산하는 효모를 만들어서 그 효모를 대량 배양하면은 DHA가 둥둥 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거기는 중금속도 없고 가격도 좀 비싸죠. 근데 그런 거는 제일 싼 원료인 그냥 옥수수 녹말만 주면은 거기서 대량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3D 프린터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3D 프린터하고 가장 큰 틀린 점이 이게 신테릭 바이올로지라 하고는 이 분야는 소프트웨어 산업이에요. 소프트웨어 한번 찍으면은
그 윈도우 하나 개발하는데 뭐 10억 달러 든다 그러는데 CD 하나 찍는 데는 몇백원밖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생물체도 한번 개발을 해놓으면은 계속 그 가장 싼 우리가 옥수수만 주면은 네. 옥수수 전당만 주면은 지가 스스로 번식하고. 그렇죠. 3D는 계속 찍어낼 때나 코스가 똑같습니다. 네. 처음 만들 때나.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인공적으로 DNA를 합성해서 만들더라도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가 지가 자가 복제를 한다는 거죠, 복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20년 전쯤에 제 친구 식물 주기세포 하는 학자랑 그분도 회사 하는데 둘이 완전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농담식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달나라 기지에 식물 주기세포로 이용한 식물 음식과 동물 주기세포를 이용한 육류 식량 기지를 만들자. 라는 게 저희도 20년 전에 그 했는데 그분은 식물 주기세포로 지금 공장도 회사도 해요. 전 동물의 주기세포로 이제 의약품을 개발하지만 사람의 주기세포로. 근데 저의 의견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소 몇십만 마리 키워야 되는 돈으로 패티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포가 그 1g 정도 되는 요 정도 사이즈의 세포가 10의 9승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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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가 그러니까 기가만 10억. 네. 10억 개인데 그 정도를 세포를 배양을 해서 1g 정도 만들려면 현재의 어떠한 최고 수준의 동물 세포 배양 기술로 해도 한 수십억 들 겁니다. 수십억. 와. 아니, 1g 만드는데 수십억 드는데 수십억. 근데 그거를 햄버거로 수억 쏟아서 듭니다. 수십억은 아니고 수억 원대일 거예요. 수억 원. 야, 버거킹 떼도 벌겠다. 근데 그걸로 패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이상 들죠.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바에는 다른 걸 하는 게 낫죠. 그렇겠네요. 근데 뭐 1000년 후에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죠. 네. 그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해결 못하던 해결 과제 난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 애들이 맨날 언맨 니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찾아내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발명의 어머니라고 그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에디슨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서회장님께서 네. 질문을 잘하라 그랬는데 네.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바로 언맨 니드가 뭔가를 갖다가 그렇죠. 그걸 파악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고 거기서부터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 해결했을 때 엄청난 그 가치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줄기세포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뭐 신경 조직이 끊어졌다거나 그 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세포를 다시 재생시켜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의학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다른 걸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줄기세포로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네요. 제가 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줄기세포라고 하면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황우석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줄기세포 연구의 현 위치는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황우석 박사의 그 이야기는 희망과 실망을 같이 줬죠. 뭐 우리나라 국민 누구에게나. 대신에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면 줄기세포의 이름은 압니다. 만약에 미국 가서 스템셀 이러면 영어로 못 알아들어요. 일반 국민들이. 네. 근데 그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좋은 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기초과학 분야나 이런 분야는 선진국이 더 낫겠죠. 연구비 쓰는 단위가 다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할 때 뭐 10원이 든다 그러면 미국은 100원이나 1000원을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고 또 그들은 그렇게 연구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산업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스타트를 했어요. 네. 10년 전쯤에 저희 회사가 만들어질 때쯤. 선진국도 그때 스타트했거든요. 결국 바이오의 꽃은 제약입니다. 제약. 어떤 식으로든 이런 그 뉴클레오사이드를 기반으로 한 제약이든 아니면 저희처럼 세포를 하든 기본 케미칼 단백질이든 바이오의 꽃은 제약이고 그 제약이란 바로 약이잖아요. 네. 근데 선진국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조선, 철강, 뭐 자동차 뭐 이런 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지만 아직 화이트 칼라 산업으로서 선진국이 확실히 잡고 있는 게 제약입니다. 정밀화학이 됐든 제약. 그 유럽의 2차 대전 전에는 유럽이 제약을 갖고 있었죠. 네. 거의 정밀화학 뭐 이렇게. 그리고 과감한 것도 많이 했어요. 우리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진짜 이상한 치료제도 개발하고 그랬어요.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반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 배상금처럼. 그래서 미국의 제약회사가 많이 생겼어요. 미국도 그 전에 있었지만. 이들이 지금 제약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높여요. 네. 허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네. 치료제 개발하는데 뭐 한 10년 전에 5억 불 들었으면 지금은 한 10억 불씩 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는, 경쟁할 수 있는 거는 줄기세포 분야나 이런 새로운 분야거든요. 아직 치료제가 안 나와 있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경쟁할 만해요. 응용과학 쪽으로는. 근데 그들처럼 연구를 하고 그들처럼 돈을 쓸 수는 없어요, 저희들은. 네. 그렇다면 타겟을 정확히 정해서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에 큰 성공 사례가 없어요. 성공하고 싶거나 과정 중에 있는 회사들은 많지만 그런 성공 사례가 나온다면 좋겠는데 줄기세포도 그런 분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우리가 뭐 미국이나 선진국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정부나 민간 투자에서는 뭐 그렇게 그 실망스러웠거나 오히려 좀 더 가격 비용 대비 결과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그러면 저비용은 안 돼요. 그러면 그 고비용. 어떤 이런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좀 제가 좀 이해한 게 그러면 어떤 그 완전 바이오 분야의 제너럴한 기초 분야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또 확실하게 어떤 분야를 확실히 응용 분야 정해가지고 그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겠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뭐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네. 그게 굉장히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이즈는 작지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효율을 따지고 어떤 무슨 전통이나 무슨 뭐 복잡한 거 안 따지고 생존을 위해서. 근데 지금 그들이 바이오에 대한 연구하는 걸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합니다. 결과물 잘 내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괜히 뭐 나라가 커졌다고 그래서 뭐 선진국 흉내 내느니 냉정하게 우리는 이렇게 확실할 것 하고 네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네. 그런 뭐 결정한다는 게 별로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뭘 잘해야겠다, 뭘 하겠다 그게 아니라 실제 이 제약이라는 거는 이미 지금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약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신약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너릭으로 넘어가면 특허가 만료되면은 가격이 거의 뭐 그렇죠. 100배를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로 다 넘어갑니다. 거기 아니면 단가 못 맞추니까요, 이제. 근데 결국 신약이라는 거는 기존에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사람 목숨값입니다. 그러니까 목숨값이다 보니까 정말 이게 고통 없이 그래서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약값이 1년에 다 1억 이상씩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부가 가치네요, 되게.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에서 해당하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미국에서 개발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그 약값 비싸다고 팔지 말라 그러면 환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미 다 국경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결국 그 개발 바이오 그런 씨앗 개발에 있어서 어떤 걸 할 거냐라고 이제 보면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그 바이오 쪽에 신약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은 한국에 이런 거 보지 말고 세계 컴페티터들 다 보고 자기가 충분히 거기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분야에 집중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바이오 쪽에는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그런 것들이 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집중해가지고 파가지고 자, 그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팔아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현재 그 요즘 보면 이제 창업붐이 다시 한때 90년대 말 벤처붐 한번 일어났고요. IT 벤처붐. 그다음에 지금 요즘도 다시 창업붐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런 바이오 쪽에는 지금 새로운 벤처라는 새로운 기업들이 좀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지 그런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많이 생겼고요. 네. 바이오 기업이 지금 벤처 기업이 지금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오유. 맞네. 예. 그리고 지금 IT 벤처나 뭐 이런 쪽에 하고 우리가 이제 IT 쪽이 워낙 강하고 그런 쪽에 또 성공한 기업들이 코스닥에도 대부분 그런 기업들인데요. 그런 기업들은 비즈니스 텀 사이클이 어떤 경우는 1년, 네. 길어야 3년입니다. 그리고 뭐 1년, 2년 지나면은 완전히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 개발해야 되고 그러는데 바이오는 텀이 15년이에요. 15년이 돼야지 새로 신물질부터 개발해가지고 허가받고 뭐하고 해서 상용화돼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15년 지나야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엄청난 인내가 많이 필요한 분야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그 삼성그룹이 여러 뭐 세계적으로 다 거기서 1등하는 게 10개가 넘는다 그러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성공을 하나도 못한 게 3년 하다가 안 나오니까 때려치고 또 3년 하다가 안 하니까 때려치고 삼성도 야. 삼성이 아마 80년대부터 계속 그랬어요. 한 3년 하다 아니니까 이거 또 접고 3년. 또 다시 시작해서 또 접고 또 접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를 갖고서 한 15년 지나야지 그런 모든 임상까지 다 끝나고 또 시행착오 하면서 그런 최종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돼가지고 환자들한테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김 대표님. 네.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그 이런 IT라든지 뭐 이렇게 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은 전 세계 1위 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기업들도 많고 뭐 포스코니, 조선소, 뭐 전자 뭐 다 그런데 그게 보면 이제 70년대, 80년대 때 공대 쪽으로 엄청난 많은 인재들이 가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최근에 보면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엄청 많은 인재들이 의대로 나가죠. 의대로 가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근데 그 친구들이 의사만 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럼 나중에 만약에 이런 바이오 산업 쪽으로 많이 교수님처럼 많이 간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옛날에 공대생들이 지금의 이제 그 제조업의 선진 기업을 만들듯이 지금 의대 간 친구들이 뭔가 다시 산업 현장으로 온다면은 뭔가 우리나라도 바이오 산업이 크게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러려면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것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 의대 정원은 1년에 3,0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이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워낙 성적 좋은 친구들이 가니까 우려가 되는 거고 그들은 여러 가지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뭐 걱정할 건 없고 걱정하는 분도 있었지만 너무 고급 그러니까 0.1%의 고등학생들이 다 의대를 가니까 다른 산업에 잘 안 가지 않냐.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그 의사로서 경쟁을 하게 될 거고 뭐 몇 년 후를 내다봐야 되니까 내가 임상의사로서 경쟁이 힘들다, 대학 교수가 되기 힘들다, 또는 맨 처음에 눈에 보이는 거는 그다음에 개업해서 돈을 많이 벌기 더 힘들어졌잖아요. 정부가 의료비를 계속 억제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뭐 바이오에 진출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경영학을 또 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진화를 할 거다? 네, 다 해서 잘 알아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려할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그래봐야 몇 년 전이거든요. 그렇게 된 게. 그렇다면 몇 년 지나서 보면 뭐 속된 말로 아닌가벼 그러면 또 바뀌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뭐 하나의 과정이겠죠. 우리나라 성장하는 과정. 네. 자 이제 좀
박 대표님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럼 할까요? 박 대표님 아까 전에 뭐 글로벌 화가 됐다. 이제 뭐 바이오계도 이제 글로벌화가 돼서 글로벌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신약 제품 개발하신 게 세미 RNA라고 하나요? 세미 RNA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까지 이제 특허로 인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어떤 계기로 개발하게 됐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네, 2006년에 그 노벨상 받은 기술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아까 센트럴 조금에서 얘기했는데 DNA에서 RNA가 만들고 RNA가 프로테인을 만드는데 프로테인 단백질이죠? 예. 네네. 그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질병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 단백질을 작동 못하게 하는 거기 달라붙는 화학 물질이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항체 같은 거를 개발하는 게 지금까지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항체나 이런 화학 물질로다가 도저히 그거를 공략할 수 없는 그런 타겟들이 많이 있어요. 질병 타겟들. 그러니까 변종들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요, 그러니까 질병 메커니즘을 보니까 네. 요것 때문에 생기는데 네. 이거는 화학 물질이나 항체로 다 공략하기 굉장히 힘든 것들이 네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약이 없는 것들입니다. 난치병들.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암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암 치료제들이 없는 게요. 그 암 관련된 프로세스 그 관련된 많은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뭐 기존에 있는 약물로다가 그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것들은 글리백 같은 것들이 약이 나왔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여전히 지금 그 계속 신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컨셉을 이제 바꾼 게 사람들이 이 단백질을 만드는 RNA 자체를 갖다 분해시켜서 없애버리자. 원천을 없애버리자. 예. 그게 이제 그 RNA를 그 실제 세포 내에서 그 RNA를 이렇게 분해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게 98년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2000년도에 그거를 화학적으로 RNA를 이중나선을 한 20개짜리를 합성해가지고 넣어주니까 그거하고 딱 상고적인 네. mRNA만 선택적으로 분해시키는 거를 찾아내가지고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 그 기술을 써가지고 어떤 유전자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걸 갖고서 이제 약을 만들자는 새로운 그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네. 근데 이 약이 문제가 뭐였나 하면 RNA 자체는 혈액에 들어가면 바로 다 분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안정화시켜 가지고 세포까지 들어가게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을 하면서 라이포솜에 싸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태까지 모든 회사들이 하던 그런 접근 방식이었는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발명한 거는 거기에 다른 화학 물질을 붙여가지고 그게 자가 조립돼가지고 나노 입자가 돼가지고 혈액 내에서 안전하게 유지되고 그리고 암세포나 이런 데로 굉장히 잘 들어가게 그런 새로운 물질을 우리가 발명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그 어저께 그 미국 특허가 등록이 됐고. 네. 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특허 등록이고 축하만 그걸 드리는 이용해가지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게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인간 유전자가 지금 한 18,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5-6천 개가 전부 그런 약물의 공략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조절해 주면은 질병하고 관련된 것들을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잠깐만요. 있고. 그럼 제가 이해를 하자면 이게 그냥 지금은 이제 암이면 암을 이제 뭔가 암을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약들을 만들어서 암세포에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암을 만들어내는 암의 원천 요소 그거를 타겟해서 이 프로세스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런 거니까 이해하자면? 그 단백질 기존의 약물들은 이제 단백질을 갖다가 공략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단백질을 만드는 RNA를 공략을 해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암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암으로 따지면. 네, 기존 약물 개발하는데 이 단백질에 달라붙는 화학 물질이나 항체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18,000개 유전자 중에서 한 뭐 1,000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약물도 한 500개 정도에 대한 타겟들, 우리가 화학약품들은 그거만 나와 있는 게 나머지 것들은 상당히 거기에 붙는 약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스파타제라는 그런 효소가 있는데 네. 이거는 단백질이 평평해가지고 여기에 딱 달라붙는 화학 물질을 설계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약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근데 지금 이 siRNA를 쓰게 되면은 그 mRNA야 전부 다 완전히 짝 맞는 거를 다 설계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유전자들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실제 인간 유전자 18,000개 전체에 대한 그 컨트롤하는 siRNA를 또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전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 사다가 자기가 관심 있는 유전자 있으면 요거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유전자를 없앴을 때 세포가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네. 이런 것들 연구하고. 저 약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저 예전에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가타카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게 이제 인간의 이제 미래에 인간의 우성 유전자만 이제 추출해내 가지고 아이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우수한 아이만 나오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연구가 이제 돼가지고 주인공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런 이제 상대적으로 나보다 이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우성 유전자만 갖고 태어난다 보니까 이제 이 갈등이 이제 생기고 살아가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영화를 다룬 소재인데 그런 일이 그럼 이제 일어날 수도 정말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 제 2세가 우수한 유전자만 갖고 다 태어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그 가능하겠지만은 법률적으로 철저하게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 조작은 금지되어 있고요. 뭐 히틀러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숨어서 그런 거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과학적으로는요? 본인의 어떤 요소가 우성 요소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성 요소가 있어요? 저 입이 좀 우성인데 말이 너무 아니, 많아가지고. 그 열성 요소고 본인의 우성 요소가 뭐냐고. 본인의 우성 요소가 뭐야? 본인이 이세한테 넘겨주고 싶은 우성 요소가 뭐야? 본인의 우성 요소가 뭐예요? 그 답하기가 참 근데 지금 미안한 우리가 먼저 들어서 실험 동물로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FDA에서나 이런 데서 컨트롤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안전성이거든요. 신약이 개발했을 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중한 개인의 그 귀중한 생명을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게 그게 모든 신약 개발하는 거라든가 FDA나 이거 어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가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생식세포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 가지고 10만 분의 100만 분의 1이라도 하나 이상한 그런 그 생명체를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법적으로 다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자, 두 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이 하는 게 김 대표는 이제 줄기세포고 이제 박 대표님은 이제 유전자 이제 합성이라든지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세미 RNA 뭐 이런 분야인데 두 분 하는 분야에서 앞으로 그러면 한 10년 뒤쯤 이건 뭐 좀 롱텀이니까요. 10년 뒤쯤에는 우리가 이제 10년 뒤쯤엔 이런 세상이 될 것 같다. 내가 하고 있는 게 계속 발전되면 이런 것도 가능해진다 하는 거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이해할 만한 걸로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김 대표님부터. 10년 뒤쯤에. 김 대표님 10년 뒤에. 글쎄요. 쉽게 말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그 줄기세포 기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언론에 나오거나 과학 논문에 나오듯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이해 못할 많은 그 규정과 또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시판되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어떤 것이 될 것이냐 하면 심장 기능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또 뇌졸중에 더 잘 듣는 줄기세포 치료제, 간경화에 더 잘 듣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저희들이 주장하는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거든요. 그 부작용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부작용은 별로 없어요. 지금도. 네. 뭐 일부에서는 암이 된다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배아 줄기세포 빼놓고는. 효과를 훨씬 높이는 거죠. 지금이 한 100점이라면 150점짜리를 만들어서 지금도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동물 실험에도 투입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지만 그것을 환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까지 가는데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안전한가, 세이프티를 먼저 한 2년 가까이 봐야 되고 유효한가를 같이 보면서 임상시험도 짧게는 아주 3년 또는 5년, 10년 가까이 해서 환자한테 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한 10년 후면은 지금이 100점짜리랑 한 150점짜리 줄기세포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효과를 그 정도 수준의 의약품으로서 그냥 연구의 논문이 아니라 특허나 논문 이런 수준이 아니라 환자한테 투입되는 의약품으로서 사용될 거예요 아마. 지금 말씀 들은 거 보면 우리의 몸에 있는 여러 장기들 있잖아요. 장기들 뭐 심장, 간장, 뭐 각 장기들이 노화가 되잖아요. 네. 뭐 질병으로 퇴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획기적인 어떤 치료법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각 장기별로? 지금보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되는 줄기세포 치료제도 실은 태어날 때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나이 때까지는 태어날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이 30, 40대, 50대로 지나면서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것이 노화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안에 어르신들 계시죠. 나이 한 70, 80 되신 할머니들 피부나 이렇게 보면 얇아요 아주. 그리고 크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아주 보기에도 검이 날 정도로 아주 새빨간 멍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다쳐서 멍드는 퍼런색이 아니라 아주 새빨간 멍이 드는데 그걸 노인성 홍반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피부에 혈관이 있는데 혈관 주변이나 피부 밑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의 소스가 근원이 골수에서부터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그 소스가 계속 감소해요. 그러면서 피부가 얇아져서 그런 노화의 현상이 이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쉽게 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주름 이런 것보다 눈에 너무 심하게 띄어요. 네. 그래서 의사들조차도 우리 혈액내과를 보내요. 이거 큰 병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가 아유 괜찮다고 써서 보내드리는데 그런 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느낄 수 있는 줄기세포의 감소와 관련된 노화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보충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걸 억제할 수 있겠죠.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골수 안에 세포의 충실도는 거의 80%에서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혈액은 채취해보면 정상이에요. 당연히 아프지 않으면. 근데 그 어르신들은 혈액을 채취해보면 정상처럼 보여요. 수치나 양이나 질에서. 그런데 골수를 채취해보면 세포 충실도가 30% 미만입니다.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근데 또 너무 걱정할 게 없는 게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혈액이 이렇게 있죠. 뭐 다치면 피나잖아요. 이 혈액을 하루에 몇 개나 만들어낼 것 같아요. 혈액의 숫자, 세포 숫자. 20억 개? 20억 개 정도. 아까 10의 9승, 1g이 10의 9승계라고 했죠. 네. 여러분들이 하루 매일 10의 10승계를 만들어냅니다. 100억 개? 네. 그거를 70년, 8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골수의 혈액은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우리가 고마운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게 하는 결정적인 그 스템셀에서부터 두 가지 거의 스템셀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매일 10의 10승계를 70년, 80년을 만들어내도 겉에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결국 서서히 노화가 수십 년간 70년, 80년간 이루어지면서 세포가 급격히 감소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혈액내과에서는 만약 70세, 80세 골수 검사에서 세포 출시도가 20%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거 큰 문제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노화입니다. 그분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바깥쪽 혈액은 공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줄기세포고 그런 노화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 공급을 함으로써 좋아질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좀 더 추가로 설명하면 어떠한 기술로도 인간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와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연구자들이 마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 우리처럼 환자를 한 몇십 년 동안의 우리 골수 이식 데이터나 그런 실험 결과에
성공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실패한 실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패한 실험에 한 20년을 전 세계 혈액학자들이 그 피를 만들어내는 스템셀을 복제하려고 증식시키려고 20년을 전 세계에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실패했습니다. 겉으로는 증가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걸 다시 넣었을 때 보니까 진정한 모세포, 진정한 주기세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몸에서 배양하는 주기세포도 실은 몸의 안에 있는 주기세포와 같다고 냉정히 보면 같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몸 안에 있는 진정한 골수나 이런 데 있는 진정한 아주 높은 레벨의 주기세포는 인간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세포들을 눈으로 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뭐 증명하고 있는 건데, 진정한 의미의 그 배아주기 세포는 뭐 정자와 난자를 해서 자이고트라고 이제 합체를 만드는 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전 분화능이고 그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세포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 그러길 원하는 거죠. 근데 실은 냉정히 보면 인간 몸속에 있는 주기세포와 똑같은 것을, 지금 현재 여러분 속에 있는 주기세포와 똑같은 것을 평생을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그 세포 자체를 과학자들이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생명의 신비네요. 어떻게. 그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네. 자, 박 대표님은 1년 뒤에. 네, 저는 이제 유전자 분야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요. 지금 휴먼 지롬 프로젝트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뭐 2000년도에 이제 난리를 치고 드디어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설계도를 다 알아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한 10여 년 지나면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은 그 의료 분야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줄 게 결국은 이제 지놈 시퀀싱, 그러니까 유전자에 기반을 한 그 진단과 치료가 아주 보편화될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모든 질병 진단하는데, 지금 우리가 암 진단하는데도 기존에는 현미경으로 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하고 그랬는데, 실제 거기 있는 유전자 발현되는 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네. 똑같이 기존에 생긴 암들도 실제 암의 원인이 되는 많은 유전자들이 큰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알았고요. 그래서 그 암 관련된 유전자 종류들이 지금 한 1000종류 정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 한 30-40개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고요. 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질병 치료를 할 때 그 실제로 유전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먼저 보고, 또 개인의 유전자가 관련된 질병에 얼마나 좀 취약한 유전자인가 이런 것 같이 보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각각 맞춤형 치료가 들어가는 네. 그런 게 아마 10년 뒤에는 일반적인 그런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네. 저희는 박 대표님 회사가 엄청 커지고 이런 회사가 전 세계에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희가 뉴클레오사이드를 저희 울산 화학공장에 생산하는데 재료로 쓰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유전자 진단이나 뭐 유전자 치료제에 쓰는 그 아주 원료가 되는 그 뉴클레오사이드를 전 세계에 90%를 공급해요. 야. 아직은 치료제로 나오지 않아서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근데 전 세계에 저희처럼 상업 생산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잘 오랫동안 쓰셨지만, 그래서 네. 저는 주기세포도 열심히 하지만 유전자 치료제나 진단이 미국에서 좀 있으면 유전자 치료제 허가 받아요. SIS라는 회사에서 아주 난치성 고지혈증의 유전자 치료제가 뭐 한 번 사용분이 100만 불 정도 한다는데. 아이시스에서 아이시스 맞죠? 올해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한국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한국에서. 아이시스도 결국은 뭐 다른 회사를 통해서 저희 걸 쓸 텐데. 예. 거기가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아까 치료제. RNA 레벨에서 컨트롤하는. 그게 약이 그 전에는 이제 일부 눈에다가 눕는 로컬로 쓰는 약들만 허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받은 게 이제 전신 투여하는. 그래서 그 유전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모든 스타틴 계열의 그 고지혈증 치료제들이 전혀 안 먹는 그 질병이 환자께서. 재밌는 게 저희들을 그 고지혈증 치료인데요. 그 병은 저희 혈액내과에서 치료해요. 왜 그러냐면 네. 피를 걸러줘야 돼요. 기계로. 신장 투석을 한다. 투석이 아니라 투석이 아니라. 혈액 분반술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수혈하러 가면 기계에서 피 돌려주는 거 있죠. 그 비슷한 기계나 같은 기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과에 와서 기계로 돌려서 기름을 쫙 빼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기 사망해요. 네, 얻어서. 30대에 사망하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그 약이 한 100만 불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되는 게 그걸 1, 2년에 한 번 맞으면 일주일에 한 번 돌리는데 그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2, 30만 원이 들어가요. 키트 가격이 20만 원쯤 합니다. 그 뭐 시술비로. 그 매주 해서 1년에 60주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 가격. 환자 매일 여기 찔러야 되고 피 돌려야 되고. 그보다 싼 거죠. 여러분들 고지혈증이 왜 걸리는 병인가요? 이게 뭐 술을 많이 먹어서 제가 내과 의사로서 말하는데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원인이 많은가요? 걸리는 원인이? 네. 고지혈증이 뭐 선천성, 지금 말한 건 유전 아주 선천성 그런 특수한 고지혈증이고 뭐 많죠. 굉장히. 여러분들 그 햄버거 먹고 하루 이내에 혈액 검사하면 다 고지혈증으로 나와요. 삼겹살 먹고 그 다음 집은 다 고지혈증 나오겠죠? 그러니까 피에 지방이 많은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지방이 있는데 그걸 측정해서 높으면 고지혈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살에 지방이 많은 건 아닌 거죠? 피에 지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살이라고 그러면 지방이라고 근육하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말하는 고기의 살은 근육이고 네네. 지방은 기름기라고. 근데 그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억제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의과대학 다닐 때 그 외우기 쉬우라고 그랬는데 임신한 여자가 술을 한 잔 먹고 고고장을 간다. 그게 우리가 외우려고 그런 조건, 컨디션 뭐 더 있겠지만 그러니까 임신 자체가 여기 낮춰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 생리하는 동안에는 동맥경화가 거의 안 생깁니다. 여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폐경 후에 생기고 그러니까 여자. 그다음에 술, 알코올, 약간의 알코올은 그 지방을 떨어뜨려요. 그다음에 얘는 약간의 알코올이라는 게 어떤 정도인 건지. 뭐 햄버거를 먹고 소주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지방이 떨어지는 대체 애주가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그 대사학을 최근에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거 참 어렵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환자들한테는 그래요. 그다음에 운동, 고고장 가서 운동하는 거. 그 한 잔으로 컨트롤하기 힘들지 않냐. 아예 끊는 게 낫지.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게 그 이유의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술도 한 잔씩 이렇게 축이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근데 박 대표님 아까 정말 그렇게 유전자를 이렇게 병을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되게 기술이 발달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예전 그 영화 이제 마이너리 리포트라는 영화 보면 톰 크루즈 나온 거 보면 이제 누가 범죄할지 미리 알잖아 예측하잖아요 미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미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3년 뒤에 무슨 암이 걸릴 거다 3년 뒤에 무슨 병이 걸릴 거다도 그러면 10년 뒤쯤에 그것이 예측이 되는 겁니까? 예측도 되나요? 예측? 진단 말고 예측까지 그 부분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 그 유방암 같은 경우에 브라카 1, 2 테스트가 그 이제 상용화가 돼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마커들은 계속 나오지만은 그 확률적으로 100%는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많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 충분한 그 데이터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엄청 쌓이면서 정확도들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런 그 이제 그 이 예측하는 네. 그런 쪽에 관련된 것들도 10년 뒤에는 굉장히 많이 그 정확도가 높아져가지고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리면 줄기세포도 아까는 뭐 더 기능 좋은 줄기세포 얘기를 했지만 그 각각 환자의 저희 회사는 각각 환자의 줄기세포들을 다 치료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줄기세포의 특성을 연구하면 그 환자 질병의 미래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굉장한 빅데이터가 모여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줄기세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줄기세포가 환자에 들어갔을 때 임상 결과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치료 효과가 더 높다 낮다 이런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나가면 이제 그 한 10년쯤 후에는 어떠한 줄기세포의 특성이 어떤 병을 일으킬 것이고 또 어떠한 효과를 더 발휘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몇 년 전부터 그런 걸 계속 축적하고 있는데 뭐 단기간 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계속 축적을 해서 환자 치료 결과, 뭐 동물 실험이 아닌 진짜 환자를 치료한 결과와 관련성 등을 보면 아마 더 좋은 결과들을 내고 치료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자, 김 대표님 지금 뭐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빅데이터가 사실 요즘 여러 분야에 응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있는 친구들 이제 결국 다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해서 다 관심이 많을 거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10년, 20년 뒤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분야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바이오 헬스 분야가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50년 전에 제조가 이렇게까지 엄청 커질지 몰랐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렇게까지. 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수요가 창출되고 직업이 창출된 건데,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혹시 바이오 산업이 지금 제조업처럼, 옛날 제조업처럼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에서건 글로벌하게건 아주 전 세계에서 하나의 주류 산업으로 커진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꼭 뭐 의사가 안 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두 분처럼 우리가 뭐 바이오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기자를 하든 아니면 뭐 빅데이터 리서처가 되든 뭔가 바이오 분야에서 일을 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분야가 커지면, 이 산업이 커지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제조업처럼 21세기의 바이오 산업이 그 제조업의 자리를 차지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50년, 60년 전에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모르죠. 결국 친구들. 다 했습니다. 50년 만에. 그래서 앞으로 50년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꼭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의 바이오냐의 세계 최초의 특허 이런 것도 많고, 저희도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판한 회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선진국들이 우리를 약간은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과 같이 가겠죠. 네. 그래서 20년 전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이만큼 클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워낙 유명한 회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껏해서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돈도 안 꿔주겠다고 그러고 자동차 회사 만드는데 기술도 안 주고 그냥 조립이나 해라고 그랬던 선진국들이 지금은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근데 바이오도 필요한 산업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먹거리고 화이트 칼라 산업이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중대한 위치에 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일할 확률은 굉장히 좀 높다고 보는 게요. 높다고 보신다고요? 굉장히 그럼요. 높습니다. 전공에 불문하고? 예. 어. 바이오는 헬스케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인간이 여태까지 개발한 모든 과학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드는 그런 산업입니다. 네. 근데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다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다 지금 우리나라도 80 넘어갔고 90, 100 이렇게 가면서 평생 번 돈을 다 헬스케어 분야에다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모든 산업 통틀어서 제일 큰 산업 분야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집니다. 네. 그리고 니드가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또 각 나라마다 지금 가장 큰 골칫거리가 헬스케어 비용,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줄이느냐. 사람은 늘어나는데 이걸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효율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분야에서 좀 더 값싸고 효율적인 새로운 신약이라든가 새로운 의료기기, 새로운 치료법이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가 치료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네. 그런 병원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의료기기라든가 신약 이런 개발하는 쪽에는 그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10년, 20년 뒤에 있을 때는 아까 빅데이터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아까 한 지노믹 데이터, 그러니까 유전자 시퀀스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게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는 가장 큰 빅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 데이터들을 갖고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컴퓨터 전사하는 사람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네. 그런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꼭 뭐 바이오 엔지니어 아니더라도 뭐 컴퓨터 쪽이건 아니면 디자인 쪽이건 뭐 여러 분야건 뭔가 이제 뭔가 바이오나 헬스 산업하고 뭐 연관된 걸 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생물학을 좀 생물 기본을 좀 아는 게 좋은 건지 레코멘데이션가 없습니까? 저는 그 생물학도요. 지금 생물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 게요. 예. 이미 이제 뭐 버클리 이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바이올로지 파트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네. Biology is information science. 오. 그리고 스탠포드나 이런 데 강의하는 거 보면요. 이제 실험하는 것보다도 대부분 반 이상을 컴퓨터로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일들을 이제 컴퓨터로다가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갔고요. 뭐 미래 그 생물학 실험실에서는 가운 입고 일하는 것보다도 컴퓨터실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지금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납땜질하고 그랬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전부 컴퓨터 안에 가지고 칩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예. 또 저는 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바이오 헬스에서 물론 절실한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산업이지만 미래 지금 현재도 그렇고 생활의 질 건강한 삶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뭐 꼭 돌아가시지 않을 정도만 살리는 게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살리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병실에 있는 환자 걸어다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어디가 아프면 그분들이 덜 불편하고 더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게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해 하고 예방하고 그런 기술들이 실은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낮춰요. 그래서 그런 산업 자체가 더 훨씬 커질 겁니다. 전에는 뭐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의사들도 또 네. 산업하시는 분도 그냥 절실한 병 먼저 치료해야겠다 생각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시대에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건강한 삶을 더 건강하게 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더 커질 겁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서의 바이오가 헬스케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의료비를 궁극적으로 낮춰요. 네. 자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질문자 여러분한테 김 대표님께서 화장품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네. 자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자 질문? 네. 네 마이크 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바이오의공학과에 다니는 윤태홍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바이오의공학과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이 분야에 크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청해서 그냥 사실은 뭐 제 생활 리듬도 찾고 뭔가 이렇게 건강한 활동을 하자 해서 온 건데 생각이 너무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제? 이제 부대 질문이 평범한 대학생이라서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했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물론 재밌긴 한데 이보다 더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제 행복을 추구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군대까지 갔다 오니까 지금 25살이 됐어요. 그래서 25살이 돼서야 찾은 꿈이 생명과 전혀 관련 없는 뭐 강사라는 꿈이 따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강사라는 일이 꿈이 생겨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좀 더 해보다 보니까 사실 이 강사라는 직업이 되게 문이 좁고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길이라는 게 느껴져서 제 나름의 절충으로 학교를 다시 복학을 해서 이쪽 생명 쪽에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이쪽에 생명 쪽으로 강연을 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지도 궁금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뭔가 강사와 생명 쪽에 있어서 나름의 절충을 한 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를 대표해서 다른 이제 뭔가 이런 바이오 헬스 쪽에서 갈등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뜻인가요?
교육자가 아니라 그냥 강단위에서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청춘이라든지 요새 보면 이제 콘서트 이게 강사도 하나의 직업이 되고 있거든요. 요즘은요. 뭐 자기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쪽 같은데. 네, 맞습니다. 갑자기 침묵. 좀 낯설어서 원래 수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강사니까 대학 교수 되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동안에 제 생각에 지금 그 우리나라 바이오 육성한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육성해 놓은 게 바이오 쪽의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요가 넘쳐요. 교수하려는 사람들 보스턴이나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교수 자리 하나 나면은 그냥 서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백 명씩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보다는 의공학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 의료기기 상당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에서 또 메디슨도 인수해가지고 삼성 같은 데서도 이제 지금 의료기 산업을 그 메인으로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삼성같이 세계적인 G맨스라든가 GE 같은 기업들은 다 의료기기를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부터 의료기기 하나 딱 내가 잡아가지고 공부하면서 계속 파겠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런 꿈을 갖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하나 저도 조언 드리면 저는 이제 강사라는 게 저도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만나는데 그 테크닉만 좋아서는 의미가 없어요. 본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요즘은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하버드, 스탠포드 거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세바시부터 테드 다 있잖아요. 옛날하고 강사가 달라졌어요. 강사도 글로벌한 거거든요. 근데 글로벌 유명한 사람들 보면 20, 30대에 엄청나게 지금 말씀하신 본질이 있는 거예요.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쌓으신 다음에 이거 좋아하신다면 강의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40대, 50대 그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그 강사 테크닉만 배워가지고 본질은 없이 그러니까 오늘 이분들 말씀하신 것을 정말로 본인이 그걸 잘 재밌게 관련된 것들 조사해가지고 하면 되게 좋은 거가 됐지만 지금 이해해봤자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지금 수준에서. 그러지 말고 본인의 그것을 막 그 실제 필드에서 쌓아놓은 다음에 그때 한다면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저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제가 하고 있지만 저도 전기과 나오고 벤처 기업을 하면서 지금 40대 때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대신 여러분이 내공을 쌓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뭔가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네. 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경영학과 재학 4학년 취업준비생 변예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 제가 이제 질문 드릴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박한호 대표님은 학교 다닐 때 사회과학 쪽도 많이 책도 보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바이오 말고 바이오 산업이 발달했을 때 파생되는 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저도 예상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자연과학 출신의 학생들은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으로의 전이가 조금 쉬운 반면에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 쪽의 산업으로 발돋움을 하는 거는 훨씬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희망이 없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 돈이 엄청 많이 든다. 막 수억짜리 패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만들죠. 네, 그러니까 안 만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들어보면 바이오 산업 자체가 투자비가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문제고 사람을 치료하는 문제라고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산업이 조금 결부될 수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뭐 정말 비용이 저렴해지면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도 아픈 거는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하고 기회가 부족한 건데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발전 사항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대답하셔야 될 굉장히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과이과 자꾸 이제 뭐 없애자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과에 있는 사람들도 문과책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 대학교 때 그래서 뭐 경제학과 가가지고 경제학 원론부터 경제학사 이런 거 다 듣고 뭐 그런 그냥 혼자 있는 책 말고도 가서 강의 재밌는 거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근데 반대로 문과에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생물학 뭐 개론이라든가 뭐 일반화학이라든가 이런 거 안 듣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하버드 생물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을 만났는데 예일대 미대를 나왔어요. 네, 내추럴 아트를 해가지고 했는데 하버드 생물학과 박사과정을 들어왔어요. 미술을 하면서도 계속 그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를 갖다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과 공부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다 그래가지고 안 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걸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딱 한계에 부닥치는 거죠.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재미있는 거면은 학교 다닐 때 여러 과에 가서 강의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전부 주요 대학들 강의들이 다 오픈돼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학점 따고 이 스펙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실력이 중요한 거고 그런 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전공과 상관없이 실제 언맷 니즈를 발견했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벤처기업을 차릴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업에서 또 굉장히 인정받아가지고 중요한 위치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얘기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좀 하나 저 깜짝 놀란 건데 한 5년, 6년 전에 독일에서 한독 주간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때 바이오 쪽에 황우석 박사께서 굉장히 뭐 아주 팬타스틱한 그런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저도 그때 이제 성체주기세포 쪽 연자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연자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몇 분이 계셨는데 좌장이 안 나타나요. 네. 30분 동안 안 나타나길래 물어봤더니 황우석 박사님 워크숍 하는 데 들어갔는데 문을 잠궈 버렸대요. 보안 유지 때문에. 근데 옆에 앉은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신 뭐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소개하고 얘기하는데 간 세포, 간 세포를 어떻게 이제 의약품으로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서로 적응증 얘기하고 뭐 어떻게 사용하느냐 막 얘기를 하는데 전 내과 의사지 않습니까? 또 다 통해요. 그다음에 그때 독보선 맞아? 그랬더니 맞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전공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경영학이래요. 근데 그 회사 직원도 아니에요. 그 회사의 마케팅을 위해서 다른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에서 2년간 파견 나와 있는 부사장이에요. 정말 내가 너 정말 똑똑하다. 네. 자기는 자기가 경영하려니까 자기 회사가 뭘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을 하든 뭐 의학을 하든 뭐 생물학을 뭘 하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겠죠. 준비를 하고. 네. 굉장히 그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네, 마이크 좀, 네. 네.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리어스한 질문인데요. 제가 뭐 의사가 아니라서 음악 의료 뭐 행정학과 다니다 그러니 의료경영학과 다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의료 비용을 쓰면서도 75%밖에 의료 혜택을 못 받고 25%가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오바마 헬스케어 리노베이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의료보험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 지금 문제는 이제 고가의 치료가 들어가는 거가 들어가다 보면은 의료보험 재정이 결국은 빵꾸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는 그런 고가 약들을 쓰는 거에 따라 가지고 보험 회사들이 다 다른 보험 약값 보험료가 시스템이 다 틀립니다. 개별 회사에서 드는 것들이 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빈부 차이가 많이 나죠. 빈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좀 틀리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많은 돈을 보험료를 내고 최고 좋은 약을 쓰는 거고. 그래서 미국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산업 발전에 고가의 약가 제도를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약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바이오 산업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지금 현재까지 도달하는데 드라이빙 포스가 거기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거와 약간 반대로 좀 이렇게 글리백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때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그런 논쟁이 계속 될 건데요. 적어도 지금 제 생각에는 기존의 제너릭 약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가격을 낮추고 신약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걸 그리고 정부에서 이미 지금 이 희귀병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 1억씩 되는 약값을 대주고 그 대신 그 몇 명 안 되는 그래서 아무도 제약회사가 개발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약들도 어느 정도 개발을 했을 때 투자 회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갖다가 그 배려해주는 그런 약가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보완이 되면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고 또 산업도 발전할 수 있게 그게 굉장히 숙제입니다. 네. 먼저 강연 말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편입을 준비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편입 준비생입니다. 생물학 과목을 좋아하는 저는 주변에 생물학과로 간다고 말하면 주변에서 취업이 안 된다며 취업이 잘 되는 전자나 전기, 기계, 화학 쪽으로 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저는 이런 소리에 제가 가려는 길이 맞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가 선정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바이오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성장 동력이 어떤 분야를 말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생물학을 좋아하고 생물학 좀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생물학 하면 밥 벌어먹기 힘들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누가? 네, 바이오에 대해서 뭐 여러 그 정의가 많이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는 크게 제일 큰 시장이 지금 거의 한 70% 이상 되는 게 헬스케어, 그러니까 의료 신약 개발, 진단이라든가 뭐 의료기기 이런 쪽 관련된 데고요. 나머지 뭐 10%씩 포션 차지하는 게 농업 쪽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산업 쪽, 환경 이런 쪽 관련된 데서도 다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게 전자공학과 같이 유전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갖고 놀아가지고 그걸로 생명체들을 여러 가지를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GMO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새로운 뭐 미생물 농약을 만들 수도 있고 응용무정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대충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하고 싶은 게 꼭 의료 분야를 뭐 하려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사장님 같이 의대 가가지고 기초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창업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실제 실리콘밸리의 많은 바이오 제약회사들 CEO들이 MD, PhD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갔을 때 또 농업이나 또는 이제 뭐 다른 식품 그런 쪽 응용된 분야로 가게 되면은 식품이라는 거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런 분야에 솔리드한 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그냥 단순하게 기초과학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생물 선생님 하겠다. 그게 아니라 바이오 분야에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 그 분야에서 내가 어느 인더스트리에 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걸 개발하는데 평생을 보낼 거냐. 이 부분을 좀 먼저 정하고서 앞으로 학과 진로를 정한다 그러면은 좀 더 가서 공부해야 될 목표가 확실하고 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학생은 어째 생물학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네. 일단 생물 분야를 하는 게 맞겠죠? 과를 선택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생물도 기계과나 그런 데 갈 게 뭐 아니라 예, 농생물이나 뭐 분야가 많습니다. 뭐 식품공학과에서도 생물하고 뭐 저기 뭐야 그
약대에서도 하고 네네. 뭐 의대에서도 다 결국은 바이오 그렇죠. 쪽 관련된 걸 그렇죠. 다 합니다. 이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생물학은 일반 생물학은 그러니까 뭐 일하는 때 누구나 다 배우는 겁니다. 문과 거의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배워야 되는 거고. 좋은 얘기 해주셨으니까 다른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기계공학과, 뭐 IT 가면은 취직이 잘 돼서 먹거리가 있고 바이오에는 먹거리가 없다. 뭐 취직이 잘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일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의과대학 가서 너희들 의과대학 힘들다고 그러지만 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루에 3시간이나 이상 공부하는 친구 손 들어봐 그러면 안 들어요. 10대리든 100대리든 자기가 하고자 하면 준비를 그만큼 하면 되는 거겠죠. 기계공학 하고 싶으면 기계공학 가서 가는데 간다고 턱 받아줍니까? 거기도 2대리든 10대리든 다 경쟁할 텐데 그리고 진급해야 되잖아요. 결과물 내야 되고 똑같을 거예요. 그거가 당신의 그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네. 자, 또 질문 있어요? 자, 질문 없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나노 바이오 전공하고 있는 지금 이제 4학년 진학하게 된 학생인데요. 제가 제 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제가 과학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신종플루가 터졌었거든요. 그때 백신이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아프지 않고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제약 쪽에 관심을 두고 진학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제약 쪽에 관심을 두고 대학원 진학도 할 거고 나중에 그런 제약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실험실에서 하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과학적 지식 외에 제가 갖춰야 할 그런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네. 어느 쪽을 한다 그랬죠? 어느 쪽을 신약 개발 쪽을 하고 싶다 그랬나요? 네, 제약이랑 신약 개발. 신약 개발 쪽에 지금 이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그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분야가요. 이쪽 RA 쪽 분야라든가 그런 쪽이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원 진학하실 때는 가능하면 약대 쪽 관련된 그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하시면은 신약 개발 쪽에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저희 신종플루 때 저희가 그 대박 났잖아요. 그래요? 네, 저희가 그 분자진단, 그러니까 확진 키트를 이거 아시아에서 거의 처음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로시보다도 임상을 우리가 2개월 먼저 끝내가지고 거의 세계에서 신종플루 로시 걸로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우리 걸로 다 했거든요. 네. 250만 테스트를 우리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신종플루 약을 개발한 회사가 그 벤처 기업으로다가 86년도까지 생긴 길리아드 사이언스인데요. 그 회사가 그거 하나 개발해가지고 타미플루? 네, 타미플루 개발해서 세계 10대 제약회사 됐어요. 그래서 시총이 100조. 네. 삼성그룹 반 정도 되는 그런 벤처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신약 개발이 그런 엄청난 그런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같이 진행하겠고요. 자, 그 끝으로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뭐냐면 이제 말씀 들어보면 결국 이제 인간이 퀄리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명도 연장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전문가로서 두 분은 내 수명은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겠다. 박 대표님 본인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회사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했을 때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저는 해외 출장 많이 다니는데요. 네. 당장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사로. 오늘까지 행복하고 열심히 살자. 네네. 그냥 뭐 몇 살까지 자연사로 그냥 농담으로 그냥.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대한민국 남자 평균 수명은 할 것 같은데요? 한 70 몇 살? 70? 이거 너무 과소평가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평균 정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줄기세포가 나오는데. CEO시잖아요. 중소기업 CEO는 그 3D 업종에서 오래 있습니다. 네, 뭐
좋아하실 겁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저 여러분들한테 좀 한마디만 할게요. 네네네네. 그 전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먹어서 회사 경영하면서 인생에 몇 번의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실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독서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네. 불행히도 저희 자식이 둘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독서를 안 해요. 여러분들 한번 아빠의 독서예요. 줄기세포를 받았구나. 아빠의 줄기세포. 독서를 독서. 그게 나중에 나이 먹어서 후회하지 않는 전공 과목보다 중요한 게 소설이 됐든 연애 소설이 됐든 공상과학 소설 됐든 전쟁 영화가 됐든 독서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못한 새로운 생각과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미래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박 대표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독서를 꼭 예. 좀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독서를 많이 하십시오. 네. 박 대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저도 똑같은 책 많이 정말-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예. 정말 공감하시죠? 예, 예. 책 젊어서 책 안 읽으면 나중에 늙어서 후회하고. 그러니까 전공책 말고요. 아 그럼요. 예. 전공은 그거는 독서가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공부지. 그걸 안 해놓고 독서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전공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하되 네. 독서를 어.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김 대표님은 이제 그 몇십 년간 살아오시면서 그 후회되는 거 후회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후회가. 네, 제가 의학 공부는 남부럽지 않게 했어요. 아주 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도 해보고 좋은 결과도 많이 냈는데 결국 그거는 기술의 일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내과 교과서를나 어떤 최고 수준의 의학적 잡지 뭐 그런 또 레지던트 때 논문도 많이 썼는데 네. 근데 저는 의사라서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해리슨이라는 내과 교수를 정말 교과서를 잘 알고 그러면 내 길에서 최고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독서를 하십시오. 독서.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시네요. 예, 간접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다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 결정을 한다든지 그럴 때. 모든 것에서요. 네. 뭐 애인과의 문제, 직장 상사와 문제, 본인의 진로에 대한 문제, 모든 면에서 결국 뭐 자기가 몰랐던 걸 알아내야 되고 간접 경험 통해서 해야지 하는데 그게 독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그 수신 두 분의 MC분들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사실 이 바이오 분야가 사실 이렇게 토크하기 좀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는데 오늘 그것을 아주 진솔하게 또 쉽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두 분의 멘토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오늘 진로 멘토링 TV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